황인철은 철거촌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진지하게 철거민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배우려는 자세로 저 얘기를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변론을 위해서 뭐를 하자, 말을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도대체 철거민 문제의 출발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분이 진짜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즉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철거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론을 하시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던 가난한 세입자들이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만 했다. 이 무렵 황인철은 철거민들을 위한 변론을 도맡다시피 했다. 이거 두 개가 더 붙었어. 근데 두 개 더 붙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시 황인철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철거촌의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일이었다. 재판은 아마 11월까지 해야 시작할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는 도시 재개발 사업은 공공복리에 현저하게 어긋난다. 재개발 정책의 철폐를 주장하는 철거 반대 운동은 당연히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선진적이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이, 저희들은 그래도 외칠 줄만 알았지 우리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설득할 논리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 이제 황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거고, 즉 세입자도 권리가 있다. 이 말을 변호사에게 듣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개발은 사람이 아닌 자본만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것이 황인철의 입장이었다. 황인철은 철거촌을 찾아다니며 목격한 실상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보고서로 펴냈다. 이런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황 변호사님이 이제 그때 철거민 쪽은 하여간 거의 뭐라고 할까, 하여간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편협해서 인권보고서도 이제 뭐 길게 써가지고 냈고, 그래서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 뭡니까 그 영구임대주택 그거를 꼭 저기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장 지금 고건 뭐 총리가 시장할 텐데 시하고 건설회사하고 철거민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공증을 딱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그 철거 현장에서 다 영구임대주택은 기본으로 다 보장이 됐어요.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맞고 끌려가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기도 했던 시절, 황인철은 그들의 투쟁과 함께했다. 이번에도 그러고 그분들이 내가 다 했어 하고 그냥 책임을 져버린 게 문제예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이 우리 편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황 변호사님이 그 시절에, 그 엄혹한 시절에도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분명히 하셨고, 사람을 위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 국민으로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국가 권력 앞에서 황인철은 침묵하는 대신 행동했다. 88년 4월 그는 박종철 고문 살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것은 국가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은 최초의 민사소송이었다. 박종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이제 최초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었습니다만, 말하자면 그 국가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 의지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의 범죄 또는 제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은폐될 수 없다. 그거는 마침내 밝혀져서 마침내 드러나야 되고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결과는 황인철과 박종철 가족들의 승리였다. 국가와 고문경관 등에게는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황인철 변호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아주 행운입니다. 황인철 변호사님은 종철이의 사건만이 아니고 내가 그 법정 특수 소란죄로 몰려가지고 내가 깜빡이 갔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변론을 해주시고 끝내 내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4개월 만에 그걸 성사시키더라고요. 대단히 우리 가족으로서는 아주 큰 지대 언덕을 삼아서 법정 투쟁하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의 구성원들과 함께한 사업이었다. 기존의 인권 변호사들과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창립한 민변에서 황인철은 후배들을 이끌며 중심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비로소 된 게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라고 보게 되는데, 그때의 그 6월 항쟁 과정에서도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뭐 시위도 하고 뭐 온갖 성명 내고 했는데, 그때 그걸 가장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한 분 중에 하나였었고, 말하자면은 모든 그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 중에 하나로 황 변호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여간 일단 그 6월 항쟁 이후에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법률과 관계돼서, 그러면 그건 뭐 결국은 그 황 변호사의 판단을 구할 정도로 영향이 컸었죠. 그리고 천주교 쪽에서는 더 컸었고, 추기경께서 제일 언제나 이제 찾는 분이 이제 황 변호사님이셨으니까. 그는 89년에는 경실련의 공동대표를 맡아 빈부 격차의 해결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이 즈음부터 그는 인권 변론의 전면에 나서는 대신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위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던 90년 황인철은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게 된다. 직장암이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한 황인철을 무엇보다 괴롭힌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장남 대하는 자폐증이었다. 아기 때는 뭐 눈도 크고 다들 아빠 판박이라고 어쩜 저렇게 잘생겼냐고. 근데 뭐 그런 진단을 받고서 이제 막 울었죠. 지금 그야말로 맨날 며칠 울고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생각엔 멀쩡한 애 가지고 그런다고. 아유,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미안한 것이 막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게 힘들겠어요. 와서 다 소연하는 거잖아요. 뭐 돈 버는 것보다는 주로. 그럼 집에 오면 좀 편안하게 쉬어야 할 텐데. 아들의 자폐증을 처음 안 것은 80년대 초였다. 그때부터 황인철은 자폐아 부모들을 모아 부모회를 조직하고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